뇌가 만약에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분석했더니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뇌는 두개골이라는 어둠컴컴한 감옥 안에 갇혀있는 1.5kg짜리 고깃덩어리입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는 내 전두엽에 있는 신경세포인가? 근데 사실 뇌가 머리 안에 있다는 건 상당히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이 내가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100% 틀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게 아마 뇌과학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지금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오늘 주제가 뇌 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사실 그다지 재밌어 보이지도 않는 주제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고맙고요. 저희가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뇌에서는 뇌라는 게 뭐고 뇌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념에서 제가 몇 가지 재밌는 예제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유명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 뇌과학에서 아주 유명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피니아스 게이지라는 분인데, 이분은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철도 노선 공사장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공사장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잘못 폭파해서 이분이 지금 들고 계시는 쇠파이프가 이분의 뇌를 뚫고 들어간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정말 아주 심한 사고였었죠. 다행히도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몇 주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아서 몸은 완쾌해서 퇴원을 하셨는데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재밌는 일은 뭐냐면 이분이 퇴원하고 나서 성격이 180도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술 드시기 시작하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야, 우리가 알던 그 옛날에 그 피니아스 그 친구가 아니다라는 결론까지 낼 정도였었는데, 재밌는 일인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분이 갑자기 사고 한번 났다가 성격이 바뀌어졌을까 하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 철봉이 망가뜨린 뇌의 한 부분은 전두엽이라는 뇌의 앞부분이 될 텐데요. 현대 뇌과학에서는 전두엽이 인간의 판단력 또는 성격을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원인을 가질 것 같잖아요. 유전적인 원인, 환경, 교육, 친구들, 내가 읽은 책, 다양한 것이 합쳐져서 나의 성격을 만들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전두엽에 있는 신경세포 제가 몇백 개만 망가뜨려 버리면 갑자기 다른 분이 돼버리십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는 내 전두엽에 있는 신경세포인가? 라는 재밌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유명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HM이라는 환자입니다. 이분은 1950년도 사셨던 분이고, 이분은 간질병, 아주 심한 간질병을 가졌던 분인데, 간질병이라는 건 사실 특별한 게 아니고 뇌 안에 10의 11승 정도 되는 신경세포들, 거기다 신경세포들마다 수천 또는 수만 개의 다른 세포들하고 연결이 돼 있죠. 신경세포들은 결국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기 제품 같이 뇌 안에서도 누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누전이 일어나는 게 간질병 증세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간질병 그 누전이 뇌의 아랫부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이건 뇌를 아래에서 본 겁니다. 어느 영역이었었냐 하면 해마라는 영역을 포함한 뇌의 한 부분이었는데, 1950년도까지 사실 우리가 해마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몰랐을 때고, 약물 치료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증세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당시 의사분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차라리 해마를 도려내보자 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수술하기 전까지의 기억은 다 가지고 계셨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기억을 못 만드셨어요. 5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병원에서 눈을 뜨시고 일어나신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병원에 있냐? 거울을 본 다음에 왜 내가 할아버지냐? 나는 17살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의사분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 50년 전에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해마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해서 해마가 기억을 만들어낸다는 걸 모르고 도려냈다. 정말 죄송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 이해를 하세요. IQ가 떨어진 게 아닐 테니까. 그리고 슬퍼하시고, 근데 또 역시 5분 후에는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재밌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HM 분한테 자신의 자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분은 5분마다 리셋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5분 동안 경험을 하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다가 다시 꺼져서 컴퓨터가 리부팅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나라는 존재, 자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나라는 사람한테 관련된 일치된 오래된 기억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억이 철학적인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인간의 기억은 컴퓨터 기억, 메모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컴퓨터에선 단순하죠. 오늘 저희가 문서를 작성합니다.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놨다가 1년, 10년 후에 컴퓨터가 망가지지만 않았다면 동일한 정보를 다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컴퓨터는 절대로 그렇게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걸어 다니면 우리 뇌로 들어오는 정보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100% 입력했었다가는 몇 달, 몇 년 지나면 뇌의 정보량이 꽉 차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은 컴퓨터는 우리가 용량이 꽉 차면 하드디스크를 바꿀 수 있지만 뇌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 똑같은 거로 살다 보니까 용량이 꽉 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뇌에서 기억이라는 건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그게 아마도 해마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일 텐데,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과 기억할 가치가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별할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우선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달 후에 지금 여기 2,0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고 서로 기억을 해보면 별 이야기가 안 나올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김대식 교수가 와서 이상한 얘기하고 가더라, 대충 그 정도시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도대체 이 무대의 색깔은 무엇이든지 모든 디테일은 사실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뇌에 기억하는 건 중요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압축해서 거의 키워드 정도만, 타이틀 정도만 입력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키워드를, 제목만 가지고 와서 제목과 제목 사이의 디테일은 새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당연한 사실, 누구나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만들어내시는 거죠. 결국 기억이라는 것은 있었던 사실을 서랍에다 집어넣었다 꺼집어내는 게 아니고 매번 새로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한 10년 전쯤에 드디어 뇌에서 정보가 어떻게 입력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정보가 처리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뇌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식으로 정보가 처리될까 하고 보니까 뇌가 다양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단어를 들리게 하는 거예요. 뭐 사과, 책상. 그러면 뇌에서 언어 처리를 하는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다르게 생긴 패턴이 생기더라, 무늬가 생기더라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봤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패턴이 서로 비슷합니다.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을 비교할 때보다, 살아있는 것 중에서도 사람을 볼 때 서로 비슷하고요, 사람하고 동물을 비교할 때보다 사람 역시 얼굴을 볼 때 서로 비슷하고요, 패턴이 얼굴하고 몸하고 비교할 때보다 얼굴 중에서도 여자 얼굴끼리 서로 비슷합니다. 여자 얼굴하고 남자 얼굴하고 비교할 때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저희가 얻은 것은 사실 사전을 하나 얻은 겁니다. 왜 이게 사전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다음 실험에서는 실험하는 사람조차 피험자가 뭘 보는지 모르는 상황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죠. 뇌에선 패턴이 생길 거고, 이 패턴을 갖다가 요 사전 안에서, 테이블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봤었던 거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뭘까?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추론을 내는 겁니다. 혹시 이게 빨간 사과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브레인 리딩이라고 지금은 부릅니다. 뇌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뇌를 읽는 거죠. 2가지 실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실험에서는 일본에서 했었던 실험인데요, MRI 안에 피험자가 들어가서 묵찌빠를 하시는 겁니다. 묵찌빠 할 때마다 뇌에선 패턴이 생기고 그 패턴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근데 재밌는 건 묵찌빠를 할 때만 구별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이 묵찌빠를 상상만 하더라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찌를 상상하시고 구별해서 찌라는 결과를 내서 그냥 찌라고 얘기를 했어도 되는데 좀 더 멋있게 로봇 손이 찌를 내더라 하는 식으로 실험을 한 거고요. 자, 우리가 왜 이런 실험을 할까요? 로봇 보러 묵찌빠 하라고 이런 걸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런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1년 반, 2년 전쯤에 소개한 케이스인데요. 이 여자분은 1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마비 되신 분입니다. 10년 전부터 본인의 의도로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시는 거죠.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분은 10년 전부터 가위 눌린 상태에서 산다고 상상하시면 될 텐데요. 뇌는 멀쩡하기 때문에 계속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나의 오른쪽 팔을 들겠다. 뇌에선 패턴이 생길 거고 그 패턴을 측정해서 옆에서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찌를 내듯이 로봇 손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완벽하지 않죠. 상당히 느리지만 결국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원해서 현실에 영향을 줬다라는 의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만드신 거죠. 과학자로서 사실 이런 장면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는 실험이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결과들을 브레인 리딩이라고 부르죠. 브레인 리딩이라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의도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측정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반대 실험도 가능할까? 브레인 라이팅인 거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뇌에다 직접 전달할 수는 없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에 브레인 라이팅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발견이 됐는데요. 독일 그룹에서 처음에 만드셨고 많은 연구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칼 다이스러트 교수님이 연구를 하셨고 저도 약간 참여를 해서 저희가 네이처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광유전자라는 방법입니다. 옵토제네틱스, 광유전자라는 방법인데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유전자 조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세포들만 더 이상 전기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빛의 반응을 보여주도록 유전자 조작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의 색깔을 변화해서 원하는 신경세포를 우리가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드디어 이 그림이 나왔는데 밑에 있는 그림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실험인데 쥐 전두엽에 광유전자적으로 조작이 된 쥐입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전두엽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빛으로 해서 쥐를 마치 장난감같이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물을 마셔라, 그런 식으로. 이 결과가 소개되고 나서 어느 과학 잡지에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먼 미래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독재 사회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들을 광유전자적으로 조작한 다음에는 정부에서 사람의 행동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실험은 저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실험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한 2년 전에 했었던 실험인데요. 왼쪽 방과 오른쪽 방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비디오 게임, 뭐 아주 그냥 평범한 비디오 게임인데 왼쪽에 계신 분은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가야지 이기는 거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주인공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기는 상황입니다. 특이한 건 왼쪽에 계신 분은 이 비디오 게임을 손으로 키보드나 조이스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왼쪽, 왼쪽, 왼쪽. 우리 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브레인 리딩으로 해서 주인공이 왼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분 머리에서 측정된 패턴이 있겠죠. 왼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왼쪽으로 가라는 의도. 그 패턴을 리딩해서 오른쪽에 계신 분 머리에 TMS로 라이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기는데 자꾸만 손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또 역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사람의 생각으로 타인의 행동을 제어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건 버클리 대학에서 역시 2년 전에 소개했었던 실험인데 이 실험에서 역시 피험자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게임을 하는 동안에 스크린에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랜덤으로 3, 5, 7 숫자가 당연히 오래 보이면 우리 눈에 보이겠죠. 아 3이구나 5구나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숫자를 아주 짧은 시간 20에서 30ms 정도 보여주면 사실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워낙 금방 나왔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수브리미널 퍼셉션이라고 부르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뇌에서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낮은 영역에서 나는 못 느끼지만 뇌는 느끼는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요. 매번 숫자가 나올 때마다 뇌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라색 반응을 보면 특별하게 뇌에서 반응을 안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숫자를 테스트해 봤을 경우에는 이 검정 커브 같이는 뇌가 엄청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하게도 이런 실험을 많이 반복한 다음에 이분들이 가장 뇌가 반응을 많이 보여줬었던 숫자 4개를 찾아냈고, 알고 보니까 그 숫자가 이분들의 은행 비밀번호였었어요. 그래서 역시 뇌를 처음으로 해킹한 케이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머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빼낸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한 거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했을 때 그분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을 나한테 이식해봤자 나는 그거 경험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저희가 이게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뇌가 머리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뇌가 당연히 머리 안에 있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뇌가 머리 안에 있다라는 건 상당히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뇌는 두개골이라는 어둠컴컴한 감옥 안에 갇혀있는 1.5kg짜리 고깃덩어리입니다. 사실은 뇌가 발이 달려서 세상을 뛰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뇌가 세상을 어느 정도 모르냐면, 우리 몸에는 모든 몸 표면에는 감각 센서들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손으로 제 볼을 꼬집으면 당연히 아프겠죠. 감각 센서가 느끼니까. 유일하게 감각 센서가 없는 표면은 뇌 표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는 이유는 두개골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두개골 연 다음에 뇌는 손으로 만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가위로 잘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못 느끼기 때문에. 뇌가 결국 머리 안에 있다 보니까 뇌가 직접 현실을 느끼는 게 아니고 눈, 코, 귀 같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정보가 뇌로 들어오고, 그 정보는 패턴입니다. 그럼 결국 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패턴을 받아들여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 코, 귀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눈, 코, 귀가 정말 객관적이고 완벽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지 뇌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오감이 정말 공학적으로 잘못 설계된 기계들입니다. 시간적 이유 때문에 제가 다양한 예제는 보여드렸었고 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학자로서 눈은 정말 잘못 디자인된 기계인데요, 공학자가 이런 걸 눈을 설계했다면 당연히 빛의 반응을 보이는 세포를 빛에 가장 가까운 데 둬야 되겠죠. 바로 자극을 받도록. 불행하게도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대부분 동물들의 망막은 여기 계신 분들의 망막을 포함해서 뒤집혀진 상태로 저희가 진화를 했습니다.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 지금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원래 요 녀석들, 요 밑에 있는 빛의 반응을 보이는 세포들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빛이 위에서 오고. 그런데 뒤집어지다 보니까 정반대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일까요? 자, 여기서 빛이 들어와요, 위에서. 그 다음에 혈관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세포들도 있고 빛의 반응을 보여주고, 빛이 있고 무언가가 있고 빛의 반응을 보여주면 그림자가 생겼을 뿐이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눈앞에 엄청나게 많은 망막 안에 있는 혈관들의 그림자가 이 순간에 지금 보여야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금 눈앞에 거미줄 같은 거 보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이제 궁금한 거죠. 망막은 세상이 이렇다고 얘기해 주는데 왜 우리 눈엔 그게 안 보일까? 왜냐? 이 정보가 뇌에 들어가는 순간 뇌가 이 그림자들은 바깥 세상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눈 안에 있는 혈관이라는 걸 알고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알고 지워버릴까? 뇌는 머리 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가 혈관이고 뭐가 바깥에 있는 나뭇가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는 그대로 프레임마다 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영상하고 영상이 항상 차이값을 내는 계산을 합니다. 공학적으로는 미적분을 사실 계산해요. 미분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깥 세상에 있는 물체들은 변하잖아요. 막 뛰어다니는 호랑이. 그림과 그림 사이에 호랑이가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서로 우리 빼주면 차이값이 생기겠죠, 당연히. 거꾸로 혈관은 변하지 않아요. 혈관 빼기 혈관하면 그냥 0이 돼버려요. 뇌의 큰 알고리즘 중에 하나는 변화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같은 생각을 하시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같은 걸 공부하면 어느 한순간 뇌가 이건 존재하지 않아 하고 생각을 해요. 들어오는 정보의 차이값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뭐냐면, 바깥 세상에 있는 물체들 중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큰 바위덩어리 같은 거. 근데 왜 지금 바위덩어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역시 또 새로운 알고리즘을 생각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관찰해 보면 눈을 잡고 있는 힘줄이 6개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이 조금씩 움직이고 계십니다. 눈은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움직임 덕분에 바깥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움직이는 호랑이가 됐든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됐든 망막에는 항상 흔들리게 매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기를 하면 차이값이 있어요. 혈관은 눈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 빼기 혈관 하면 또 0이 돼버려요. 드디어 문제 풀었죠. 아주 복잡한 거로. 제가 이걸 이렇게 오래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눈, 코, 귀가 완벽하다면 그냥 뇌가 세상을 믿으면 돼요. 끝. 제가 강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단 우리의 센서들이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는 눈, 코, 귀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었다간 큰일 나요. 갑자기 세상에 거미줄이 생기고 블랙홀이 생기는 거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덕분에 본다는 것은, 지각한다라는 것은, 인식한다라는 것은 항상 해석입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뇌가 너무 많은 해석을 한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A라고 써 있는 사각형이 있고 B라고 써 있는 사각형이 지금 여기 있죠. 보시면 B라고 써 있는 사각형이 A보다 확실히 더 밝지요. 지금 여기서 당연히.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A하고 B가 똑같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해놓은 건데 주변을 막아놓기만 하면 A하고 B 사각형이 똑같다는 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갑자기 B가 더 밝게 보여요. 사실은 제가 이런 강연을 하면 가끔가다 못 믿으시는 분들 앞에 나와서 막 화면을 가려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해보셔도 돼요. 눈앞에 이렇게 가리기만 하면 다시 똑같아진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A하고 B는 정말 똑같고요. 망막은 아마도 똑같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뇌는 망막을 안 믿잖아요. 눈을 해석을 할 텐데 이 해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정보를 다 사용을 합니다. 뇌가 사용한 정보는 이 순간에 뭐냐면 보니까 A하고 B는 똑같다고는 얘기하지만 B는 그림자 안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림자 안에 있는 물체는 진짜보다 항상 더 어둡게 보이죠. 뇌가 그걸 알다 보니까 잠깐만 있어봐. B는 이미 진짜보다 원래보다 더 어둡게 보이는 상황에서 A랑 똑같다라는 것은 B가 사실 A보다 훨씬 더 밝았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추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밝고 하면 그냥 우리 눈엔 밝게 보여요. 재밌는 건 저희는 이걸 100% 이해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도 다 이해를 했는데 저도 매번 볼 때마다 여전히 더 밝게 보여요. 심리학에서는 알면 알수록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얘기하지만 뇌과학에서는 아무리 알아도 세상이 똑같게 보인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뇌과학자로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 눈에 아무리 이게 더 밝게 보여도 내 말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이게 더 분명히 긴 것 같이 보여도 충분히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100% 틀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게 아마 뇌과학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제가 마지막 착시 현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명하죠? 자, 여기서 검정파랑으로 보이시는 분들 누가 있나요? 저는 제 눈엔 검정파랑으로 보여요 지금. 자, 금색 하얀색으로 보이시는 분들. 네. 제가 사실 이거를 처음 인터넷에서 보고 생각했었던 게 이게 뭐가 문제지? 검정 파란색 그냥 드레스를 갖고 왜 이렇게 난리가 했더니 제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교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거 금색 하얀색인데. 뇌를 전공하는 저도 사실은 이거 가지고 약간 놀랐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다지 신기한 결과는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저희가 느끼는 거, 지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의 대부분이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착시가 사실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착시 현상이라는 건 우리의 센서들, 눈, 코, 귀가 알려주는 세상 플러스 알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그 알파가 해석입니다. 사실은. 그 해석 없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봐요. 이 기회에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서로 보세요. 친구분이 되든 가족분이 되든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사실은 우리 이렇게 안 생겼어요 다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눈에 망막을 제가 측정해 보면 망막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광자들의 확률 분포들 뿐이 없습니다.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고 입체감도 당연히 없고요. 색깔, 형태, 입체감은 뇌가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세상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뭔가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겠지만
이렇게 생기진 않았다는 거죠. 세상은 존재할 텐데 그 세상이 들어오면서 눈부터 시작해서 뇌에 있는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인풋이 아니고 아웃풋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웃풋을 보고 있는 거고, 이 아웃풋 자체는 그렇다면 이게 뇌의 계산 결과물이라면 뇌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일란성 쌍둥이도 동일한 뇌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우리 모두 조금씩 다른 뇌를 가지고 있을 뿐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눈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데 왜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산다고 착각을 할까? 아주 유명한 착시 현상입니다. 제가 제 손에 지금 빨간 사과를 하나 들고, 이거 지금 빨간 사과지요? 하면 당연히 빨갛다고 그러실 거예요. 빨간 사과일 테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 눈에 보이는 색깔이 정말 빨갈까요? 아닐 것 같잖아요. 제 눈에 보이는 색깔은 사실 사과 색깔이라는 건 훨씬 더 복잡하죠. 뭐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무늬도 있고, 문제는 이런 제 눈에 보이고 제가 느낄 수 있는 복잡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빨강이란 단어가 옆에 있었던 거죠. 그걸 사용하고, 여기 계신 분들 눈엔 저하고 분명히 다르게 보일 텐데 역시 가장 인식의 세상에서 가까운 단어는 빨강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니까 제가 빨갛지요? 하면 빨갛습니다 얘기하면 우리는 와,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하는 거죠. 이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여서 요 색깔 자체가 아주 애매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요 색깔을 인식하시는 분들한테 한 60% 되시는 분들은 가장 가까운 단어가 금색, 하얀색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거고, 40% 되시는 분들한테는 검정색, 파란색이 더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예제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 왜 같은 게 다르게 보일까가 신기한 게 아니고, 아니 왜 우리는 매번 세상을 다르게 보는데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더 신기한 현상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착시 현상 중에 유명한 착시 현상 중에 하나는 사실 선택의 자유가 착시 현상이 아닐까라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 보면 선택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있겠죠.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있고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선호하는 걸 선택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핵심은 항상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선호가 먼저 있고 선택을 한다고 알려졌을 텐데, 뇌과학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선택을 먼저 해버리고 선호도를 나중에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이 실험은 몇 년 전에 국내에서 한 기업이 했었던 실험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지금 등장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뇌가 잘리신 분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자분이시고요. 그 당시에 그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커피를 새로 팔기 시작할 때 동일한 커피를 갖다 놓고 하나는 2,000원이라고 써놓고 하나는 4,000원이라고 써놓고 뭐가 더 맛이 좋냐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마음에 들어요. 2,000원짜리는 신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4,000원짜리는 그 커피 향 자체에서 나는 그 원두 향이 좀 더 깊게 난다 그래야 되나요? 동일한 커피였습니다. 네. 이분이 아주 재밌으십니다. 4,000원짜리가 제가 먹기에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거든요. 부드럽거나 향이 오래 가고, 제가 맛에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쓴맛이 조금 덜해서 제가 보통 시럽이나 설탕을 안 섞어도 먹어도 될 만큼 딱 알맞은 맛.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요? 지금 이분들 자네가 거짓말을, 선호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실험에서도 사실 2,000원짜리하고 4,000원짜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커피일 테니까 혀는 똑같다고 얘기를 하겠죠. 뇌가 믿었으면 되는데 뇌는 또 혀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는데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을까 보고 하나는 4,000원이고 하나는 2,00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뻔하게. 자, 이분들은 비싼 게 더 좋다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데이터는 분명히 맛이 똑같다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비싼 게 더 좋아야 되잖아요. 과학에서는 모델하고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모델을 새로 만들려고 우리는 배우지만 뇌는 절대로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비싼 게 좋다라는 모델을 만드는데 수십 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경험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아직 죽지 않고 사는 거로 봐서 그렇게 나쁜 모델은 아닌 것 같고, 커피는 지금 딱 5초 마셨어요. 20년 걸려서 만든 모델을 5초 만의 경험으로 바꾼다는 건 비효율적이겠죠, 당연히.
뇌는 대부분은 모델이 이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버리고 손이 자꾸만 비싼 쪽으로 간대잖아요. 모델이 이겼다는 얘기겠죠, 거기선 결국은. 자,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혀는 계속 맛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찜찜하죠. 자, 이제는 근데 선택은 이미 해버렸어요. 자, 자네가 나와서 왜 저게 더 맛있는지에 대한 정당화를 만드는 거고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선택만 하고 나면 그 정도 스토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선택을 했는데 말이 길어지면 그건 상당히 수상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뇌 안에서 무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만드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착시 현상은 저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느린데 왜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갈까? 왜 1월달, 6월달, 12월달 하면 벌써 한 해 금방 가고. 이게 몇 년 전에 밝혀졌는데요. 어렸을 때 뇌의 신경세포 정보 전달 속도가 나이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 나이 먹었을 때하고 같은 현실에 살지만 어렸을 때는 신경세포의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세상을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주 볼다라는 건 1초나 1분 단위로 더 많은 프레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축구 경기에서 1초에 30번 프레임을 찍으면 그냥 축구 경기지만 1초에 3000번 찍으면 슬로우 모션이 되죠.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땐 세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사실은 보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세상을 빨리 샘플링하니까 슬로우 모션인데 나이가 먹으면 듬성듬성 샘플링하니까 그냥 1월달, 6월달, 12월달 하니까 그냥 한 해가 쑥 지나가 버려요. 거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거야 뭐 뻔하죠. 뭐 열심히 뭐 건강하게 살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되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100년, 200년을 산다 그래도 태어날 때 세상을 한번 보고 죽을 때 보면 눈 뜨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결국 진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자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에 슬로우 모션으로 입력이 될 테니까 다양한 방법들은 사실 시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이 먹었을 때 신경세포들의 속도를 다시 어린 신경세포로 바꿔놓을 수가 있을까? 아직까지 그런 그 화학약은 없고요. 유일하게 제가 아는 방법 중에서 신경세포 전달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카페인이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효과가 5분뿐이 안 가고요. 그거는. 2번째는 사실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집중을 하는 순간 훨씬 더 많은 정보 전달이 되고 뒤로 가면 여기서 보셨을 때 보면 이 착시 현상이 저희가 집중하는 순간 사라지죠. 왜냐? 집중하는 순간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저 착시 현상이 가짜라는 걸 뇌가 객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서. 그렇다면 저희가 인생에서도 집중을 통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인생을 입력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집중 역시 저희가 2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10분, 20분 정도 집중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거의 메시지는 뭐냐면 10년, 20년, 30년 후에 자신을 상상 한번 해보시고 미래의 내가 지금을 기억한다면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하지만 지금하고 상상한 미래의 내가 기억한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상상한 미래의 내가 지금을 기억했을 때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할 것 같다라는 결정이 나시면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기억에 슬로우 모션으로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 순간이 정말 너무 괴롭다. 김대식 교수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1시간 동안 하고 있고 정말 싫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중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 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 압축이 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네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인공보다 더 좋은 역할이 있죠. 감독이 되면 되겠죠. 편집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결론은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은 슬로우 모션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고 괴롭거나 슬픈 순간은 압축해서 입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니 내가 동의하지도 않고 우연히 태어난 세상에서 남이 만든 규칙에 맞춰 살다가 그 규칙을 조금 이해할 만하면 어느새 갑자기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순간에. 결국 어차피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는데 그다지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나보러 어떻게 살라고 사실은.
길가메시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길가메시 책 다들 아시겠지만 기원전 4,600년 아니 지금부터 한 4,600년 전에 누가 썼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때부터 나와 있는 전달된 이 수메어의 스토리인데요. 스토리를 짧게 얘기하자면 길가메시라고 수메르의 엄청난 영웅이에요. 길가메시는 그 전까지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살다가 갑자기 친한 친구가 죽으니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혼바바도 죽고 내 친구도 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질 거 다 가졌는데 그럼 언젠가 죽을 거면 내가 이걸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난 안 죽을래 라는 결론을 냈고 소문을 들으니까 뭐 지구 어딘가 끝에 산신령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오투나 피스티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불사신이래요.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죽기 싫다. 그 약을 달라 했더니 또 친절하게 주세요. 그 약을. 근데 이분은 길가메시는 목욕을 하세요. 연못에서. 그 약을 옆에다 두고 목욕을 하는 동안에 뱀이 나타나서 그 약을 가져갑니다. 약간 또 아담과 이바 스토리하고 연결이 됐을 텐데요. 나오니까 약이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다시 그 산신령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근데 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또 한 번만 먹을 수 있대요. 그 약은. 그래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엉엉 울면서 그러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했더니 맞대요. 어떻게 살라고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울고불고 한다고 안 죽는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더니 뭐 별건 없고 다시 네 고향에 가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아름다운 여인하고 사랑을 나눠라. 끝. 다 그겁니다. 사실은. 저희도 다양한 철학, 다양한 관점으로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의미 있는 일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사랑을 나누고 끝.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5,000년 전부터 그다지 기술적으로는 발달을 했지만 존재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걸 저는 항상 재밌게 생각하면서 읽는 책인데요. 저희가 죽는 것 자체도 싫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냥 멀쩡하게 아도니스 같이 멋있고 젊은 청년으로 살다가 죽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늙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늙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젊었을 때하고 나이 먹었을 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논리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확률적으로 이미 자식을 가졌겠죠. 나이 먹은 사람은 자연이 우리한테 준 숙제를 이미 한 거예요. 끝. 과거예요. 이분은 미래인 거예요. 앞으로. 과거와 미래의 차이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있냐면 동일한 문제가 있었을 때 자연은 어린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얘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얘가 잘 살고 얘가 자손을 만들고 얘가 아이를 가져야 되겠죠. 나이 먹어서는 자연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미워서가 아니고 그냥 도움이 안 돼요. 더 이상. 이미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전에 네안데르탈이나 아니면 뭐 문명이 없었을 때는 30살, 35살에 다 죽었어요. 수명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가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다양한 의료 기술이 발달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자연은 더 이상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데도 자연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막 울고불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걸 되게 좋게 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면 부모님들 말 들어야 되고 파티도 제대로 못 하는데 나 혼자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해서 늙음이라는 걸 우리가 자연의 무관심으로 해석한다면 상당한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 순간에는. 결국 늙음이라는 건 남이 나한테 준 의미가 아니고 삶의 의미를 정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가졌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의미 또는 의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드디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젊었을 땐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연이 우리한테 준 숙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서 자연이 우리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anything goes,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사실은 자유로워진 거죠. 지금부터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의미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의미라는 것이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계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에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다양하게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무인 자동차 만든다, 드론 만들겠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핵심은 얘네들한테 지능이 없고 의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재밌게도 인공지능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은 결국 기계가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학부 시절에 인공지능 프로젝트 할 때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란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2000줄짜리 코드를 한번 썼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강아지란 다리 4개다. 그럼 모든 동물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럼 강아지란 다리 4개, 털도 있고 귀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구체적으로 되면 사실 이 강아지는 알아봐요. 딱 저 자세는. 근데 나머지 강아지들은 못 알아봐요. 너무 구체화됐기 때문에 정보가. 그렇다고 대충 설명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너무 많은 게 같이 그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수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보편성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대충 설명하면 하나의 물체 자체를 우리가 포함되지 않은 물체들이 겹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풀 수 없었던 문제예요. 결국 우리가 뇌과학에서 느낀 건 뭐냐면 알고 보니까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건 엄청나게 복잡해요. 범위도 넓고. 근데 언어는 매니 투 원 매핑으로 아주 단순하게 낮은 해상도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충 봤더니 우리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10% 이하 정도만 우리가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90% 이상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했었던 거고 그 많은 데이터가 IT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소셜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그 정도량의 데이터가 모아진 거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드디어 사람이 현실에서 학습하는 과정을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고요. 이 결과들은 2013년, 2014년부터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체를 보여주면 처음 보는 물체들입니다. 이게 컴퓨터 마우스라고 얘가 알아보고요. 돌려놔도 아무 상관없이 알아보고 아이팟이라고 알아보고 야구공을 보여주면 야구공이라고 알아보고 이 예제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골프공이라고 그러다가 멀리서 보면 탁구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디테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하고 비슷한 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사물 인터넷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한 2,000개에서 5,000가지 물체를 알아보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래요. 현재 저희가 이제 2,000개 알아보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2014년 8월 달에 소개한 시스템인데 딥러닝을 사용해서 상황을 인식합니다. 처음 보는 비디오를 틀어주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얘가 맞춰보는 거예요. 산에서 뭐 자전거 타는 거다. 여기서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다, 바스켓볼이라고 알아보고 맨 위에 여기는 휠체어 탄 농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림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제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설명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뭐 지하철 안에서 설명하려면 글씨도 잘 안 써지고 여기선 사진을 올리면 바로 컴퓨터가 이 상황을 알아봐서 글씨를 써주는 겁니다. 레이블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분은 미국 분이 중국에서 소개를 하는 거고 여기는 중국 분들이고 이분이 영어로 얘기하면 실시간으로 이분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Of that change. I'm speaking in English, and hopefully you'll hear me speak in Chinese in my own voice.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중국어로 번역이 될 거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Again, the results are not perfect. There are in fact quite a few errors. 结果并不完美。There's much work to be done in this area. 저도 처음에 이 예제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된다라는 게. 한 3, 4년 전만 해도 저한테 교수님 뭐 인공지능 언제 가능할까요? 하면 그냥 제가 웃어줬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고 현실에선 글쎄요 100년, 200년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생기고 나서 정말 우리가 50년 동안 못 풀었었던 문제들이 작년, 재작년, 올해부터 다 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헐리우드에 나오는 인공지능 항상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고 독립성이 있으니까 맨날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 약한 인공지능조차도 우리가
이런 거조차 한 100년 정도 걸려야지 가능할 거라고 공학자들이 생각했는데 그게 갑자기 10년, 20년으로 앞당겨진 겁니다. 기술적으로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지금 시민들이 OECD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뭘 해서 먹고 살까 보면 농업은 거의 아무도 안 하고요. 제조업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공무원은 뭐 거의 비슷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60, 70, 80% 사람들이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라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보고 듣고 글씨 쓰고 문서 작성하고 이해하고 핵심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그 직업 자체가 20, 30년 후에는 기계가 할 수 있다는 거고 기계가 대부분 일을 하면 사람은 뭐 하고 먹고 살 거라는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내놓은 결과에 보면 기계가 만약에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적어도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아니고 존재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 한 반 정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 하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부분 와이칼라 잡들이 사실 사라진다. 어떤 잡이 살아남을까 하면 신기하게도 가장 안전한 직업이 신부님이고요. 그래서 신부님, 목사 안전하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사 안전하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들 안전하고 왜 안전하냐? 당연히 기계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죠. 그건 당연히. 근데 여기서 저는 무슨 직업이 사라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인지적으로 자동화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단순하게 내가 바느질하는 건 기계가 더 잘해요. 그렇지만 이탈리아 장인들은 여전히 먹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단순히 바느질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내가 간단하게 문서 작성하는 건 기계가 자동화할 수 있지만 가치를 집어넣고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하면 그건 기계가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감성적인 거 또는 인간적인 거 기계가 감성이 없을 테니까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하는 그런 직업들이 될 거고 나머지들은 다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걸 생각한다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사회에서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여전히 국영수를 가르쳐주고 있죠. 학생들한테. 문제는 저희 그 어린 학생들이 지금 대치동에서 아무리 열심히 국영수를 배워도 이 친구들이 지금 국영수를 배워서 지금 직장을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후에 직장을 찾으러 갈 텐데 그때는 100%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뭐 명문대학교 가고 유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들하고 경쟁해서 일자리를 얻어야 될 세대일 텐데 20년 후에는 100% 기계가 국영수를 더 잘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한테 20년 후에 기계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도구를 하나도 안 주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제가 유럽에서 어렸을 때 살 때 항상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전 이제 뭐 북유럽에서 살았는데 신기하다. 이 독일 사람, 네덜란드 사람, 스웨덴 사람 보면 아니 분명히 DNA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좋을 리는 없고 다 똑같으니까 확률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 살고 멋있고 편하게 살까? 보면 뭐 조상들이 제도를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우리는 거꾸로 그거를 캐치업하지 못하고 몰랐으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세대까지는 죽도록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인생이 불행해진 거죠. 그걸 하는 동안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게 일어난다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산업혁명조차 우리가 또 캐치를 못하면은 저희 후손도 또 똑같은 고생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적어도 저희는 아니겠지만 저희 후손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22세기에는 제발 좀 스웨덴이나 덴마크 사람들 같이 편하고 멋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생겨남으로써 우리 개인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은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이 사람이 왜 처음에는 재밌는 뇌과학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얼굴들이 점점 어두워지세요, 사실은.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 40세 이상은 사실 큰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냥 우리는 살다가 은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말 요새 40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세대다.
만년의 인류 역사에 혜택을 다 받으면서 기계가 우리를 정복하기 전에 우리는 은퇴하면 되니까 30대는 약간 애매할 거예요. 가장 문제는 사실 10대하고 20대가 되겠죠. 아름다운 인생 또는 창의적인 인생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막연하게 인문학적인 개념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할 때는 사실 그거는 선호도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창의적인 인생이 더 좋아 보인다,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어쩌다 보니까 20년, 30년 후에 인공지능이 생겨서 더 이상 열심히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기계가 더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계가 더 잘해요, 열심히 하는 건.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답고 창의로운 인생은 선택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생기는 순간 필연이 돼버리는 거죠. 아름답고 창의롭게 살지 않으면 그냥 다 실업자가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저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약간 어두운 토픽으로 시작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저희가 정말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창의롭게 산다는 게 그냥 그게 좋아 보여서 명품 철학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존재, 아니면 적어도 우리 아들, 딸들 다음 세대에는 필연 조건이고, 창의적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사실 지구에서 존재할 수 상당히 존재하기 어렵게 됐다라는 게 아마 오늘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ow many people come and live in this city with no direction and nobody. How many people come and after a while they're tired and pack up. 내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결국 내가 느끼는 현실이 타인이 동일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고 싸우기 전에 정말 그 진실이라는 것 또는 세상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내각을 응용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지만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에 대해서 아니면 나 개인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아지란 다리 4개다. 그럼 모든 동물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럼 강아지란 다리 4개, 털도 있고 귀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구체적으로 되면 사실 이 강아지는 알아봐요, 딱 저 자세는. 근데 나머지 강아지들은 못 알아봐요. 너무 구체화됐기 때문에 정보가. 그렇다고 대충 설명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너무 많은 게 같이 그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수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보편성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대충 설명하면 하나의 물체 자체를 우리가 포함되지 않은 물체들이 겹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풀 수 없었던 문제예요. 결국 우리가 뇌과학에서 느낀 건 뭐냐면, 알고 보니까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건 엄청나게 복잡해요. 범위도 넓고. 근데 언어는 매니 투 원 매핑으로 아주 단순하게 낮은 해상도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충 봤더니 우리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10% 이하 정도만 우리가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90% 이상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했었던 거고, 그 많은 데이터가 IT 쪽에선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소셜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그 정도량의 데이터가 뭐고, 그렇다고 대충 설명하면 하나의 물체 자체를 우리가 포함되지 않은 물체들이 겹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풀 수 없었던 문제예요. 결국 우리가 뇌과학에서 느낀 건 뭐냐면, 알고 보니까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건 엄청나게 복잡해요. 범위도 넓고. 근데 언어는 매니 투 원 매핑으로 아주 단순하게 낮은 해상도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충 봤더니 우리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10% 이하 정도만 우리가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90% 이상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했었던 거고, 그 많은 데이터가 IT 쪽에선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소셜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그 정도량의 데이터가 모아진 거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드디어 사람이 현실에서 학습하는 과정을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고요. 이 결과들은 2013년, 2014년부터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체를 보여주면 처음 보는 물체들입니다. 이게 컴퓨터 마우스라고 얘가 알아보고요. 돌려놔도 아무 상관없이 알아보고 아이팟이라고 알아보고 어떤 문제들이 작년, 재작년, 올해부터 다 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헐리우드에 나오는 인공지능 항상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고 독립성이 있으니까 맨날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 약한 인공지능조차도 우리가 이런 거조차 한 100년 정도 걸려야지 가능할 거라고 공학자들이 생각했는데 그게 갑자기 10년, 20년으로 앞당겨진 겁니다. 기술적으로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지금 시민들이 OECD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뭘 해서 먹고 살까 보면 농업은 거의 아무도 안 하고요. 제조업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공무원은 뭐 거의 비슷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60, 70, 80% 사람들이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라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보고 듣고 글씨 쓰고 문서 작성하고 이해하고 핵심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그 직업 자체가 20, 30년 후에는 기계가 할 수 있다는 거고 기계가 대부분 일을 하면 사람은 뭐 하고 먹고 살 거라는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내놓은 결과에 보면 기계가 만약에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적어도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아니고 존재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억을 해보면 별 이야기가 안 나올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김대식 교수가 와서 이상한 얘기하고 가더라. 대충 그 정도시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도대체 이 무대의 색깔은 무엇이든지 모든 디테일은 사실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뇌에 기억하는 건 중요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압축해서 거의 키워드 정도만, 타이틀 정도만 입력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키워드를 제목만 가지고 와서 제목과 제목 사이의 디테일은 새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당연한 사실, 누구나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만들어내시는 거죠. 결국 기억이라는 것은 있었던 사실을 서랍에다 집어넣었다 꺼집어내는 게 아니고 매번 새로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한 10년 전쯤에 드디어 뇌에서 정보가 어떻게 입력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정보가 처리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뇌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식으로 정보가 처리될까 하고 보니까 뇌가 다양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단어를 들리게 하는 거예요. 뭐 사과, 책상. 그러면 뇌에서 언어 처리를 하는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빨리 샘플링하니까 슬로우 모션인데 나이가 먹으면 듬성듬성 샘플링하니까 그냥 1월달, 6월달, 12월달 하니까 그냥 한 해가 쑥 지나가 버려요. 거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거야 뭐 뻔하죠. 뭐 열심히 뭐 건강하게 살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되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100년, 200년을 산다 그래도 태어날 때 세상을 한번 보고 죽을 때 보면 눈 뜨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결국 진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자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에 슬로우 모션으로 입력이 될 테니까 다양한 방법들은 사실 시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이 먹었을 때 신경세포들의 속도를 다시 어린 신경세포로 바꿔놓을 수가 있을까? 아직까지 그런 그 화학약은 없고요. 유일하게 제가 아는 방법 중에서 신경세포 전달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카페인이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효과가 5분뿐이 안 가고요. 그거는. 2번째는 사실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집중을 하는 순간 훨씬 더 많은 정보 전달이 되고 뒤로 가면 여기서 보셨을 때 보면 이 착시 현상이 저희가 집중하는 순간 사라지죠. 왜냐? 집중하는 순간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저 착시 현상이 가짜라는 걸 뇌가
객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서. 그렇다면 저희가 인생에서도 집중을 통해서 슬로우 모션식으로 정보가 처리될까 하고 보니까 뇌가 다양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단어를 들리게 하는 거예요. 뭐 사과, 책상. 그러면 뇌에서 언어 처리를 하는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다르게 생긴 패턴이 생기더라, 무늬가 생기더라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봤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패턴이 서로 비슷합니다.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을 비교할 때보다, 살아있는 것 중에서도 사람을 볼 때 서로 비슷하고요, 사람하고 동물을 비교할 때보다, 사람 역시 얼굴을 볼 때 서로 비슷하고요, 패턴이 얼굴하고 몸하고 비교할 때보다, 얼굴 중에서도 여자 얼굴끼리 서로 비슷합니다. 여자 얼굴하고 남자 얼굴하고 비교할 때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저희가 얻은 것은 사실 사전을 하나 얻은 겁니다. 왜 이게 사전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다음 실험에서는 실험하는 사람조차 피험자가 뭘 보는지 모르는 상황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죠. 뇌에선 패턴이 생길 거고, 이 패턴을 갖다가 요 사전 안에서, 테이블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봤었던 거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뭘까?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추론을 내는 겁니다. 혹시 이게 빨간 사과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브레인 리딩이라고 지금은 부릅니다. 뇌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뇌를 읽는 거죠. 두 가지 실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실험에서는 일본에서 했었던 실험인데요, MRI 안에 피험자가 들어가서 묵찌발을 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아닙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저희가 느끼는 거, 지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의 대부분이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착시가 사실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착시 현상이라는 건 우리의 센서들, 눈, 코, 귀가 알려주는 세상 플러스 알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그 알파가 해석입니다. 사실은 그 해석 없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봐요. 이 기회에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서로 보세요. 친구분이 되든 가족분이 되든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사실은 우리 이렇게 안 생겼어요, 다들.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눈에 망막을 제가 측정해 보면, 망막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광자들의 확률 분포들 뿐이 없습니다.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고 입체감도 당연히 없고요. 색깔, 형태, 입체감은 뇌가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세상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뭐 뭔가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겠지만 이렇게 생기진 않았다는 거죠. 세상은 존재할 텐데, 그 세상이 들어오면서 눈부터 시작해서 뇌에 있는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인풋이 아니고 아웃풋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웃풋을 보고 있는 거고, 이 아웃풋 자체는, 그렇다면 이게 뇌의 계산 결과물이라면 뇌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일란성 쌍둥이도 같은 걸 공부하면 어느 한순간 뇌가 이건 존재하지 않아 하고 생각을 해요. 들어오는 정보의 차이값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뭐냐면, 바깥 세상에 있는 물체들 중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큰 바위덩어리 같은 거. 근데 왜 지금 바위덩어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여기 또 새로운 알고리즘을 생각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관찰해 보면 눈을 잡고 있는 힘줄이 6개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이 조금씩 움직이고 계십니다. 눈은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움직임 덕분에 바깥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움직이는 호랑이가 됐든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됐든 망막에는 항상 흔들리게 매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기를 하면 차이값이 있어요. 혈관은 눈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 빼기 혈관 하면 또 0이 돼버려요. 드디어 문제 풀었죠. 아주 복잡한 거로. 제가 이걸 이렇게 오래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눈, 코, 귀가 완벽하다면 그냥 뇌가 세상을 믿으면 돼요. 끝. 제가 강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단 우리의 센서들이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는 눈, 코, 귀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었다간 큰일 나요. 갑자기 세상에 거미줄이 생기고 블랙홀이 생기는 거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덕분에 본다는 것은, 지각한다라는 것은, 인식한다라는 것은 항상 해석입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어쩌다 보니까 20년, 30년 후에 인공지능이 생겨서 더 이상 열심히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기계가 더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계가 더 잘해요. 열심히 하는 건.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답고 창의로운
인생은 선택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생기는 순간 필연이 돼버리는 거죠. 아름답고 창의롭게 살지 않으면 그냥 다 실업자가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저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약간 어두운 토픽으로 시작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저희가 정말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창의롭게 산다는 게 그냥 그게 좋아 보여서 명품 철학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존재, 아니면 적어도 우리 아들, 딸들 다음 세대에는 필연 조건이고, 창의적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사실 지구에서 존재할 수 상당히 성장하기 어렵게 됐다라는 게 아마 오늘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ow many people come and live in this city with no direction and nobody to lead? How many people come and after a while they're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미 자식을 가졌겠죠. 나이 먹은 사람은 자연이 우리한테 준 숙제를 이미 한 거예요. 끝. 과거예요. 이분은 미래인 거예요, 앞으로. 과거와 미래의 차이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있냐면, 동일한 문제가 있었을 때 자연은 어린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얘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얘가 잘 살고 얘가 자손을 만들고 얘가 아이를 가져야 되겠죠. 나이 먹어서는 자연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미워서가 아니고 그냥 도움이 안 돼요, 더 이상. 이미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전에 네안데르탈이나 아니면 뭐 문명이 없었을 때는 30살, 35살에 다 죽었어요. 수명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가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다양한 그 의료 기술이 발달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자연은 더 이상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데도 자연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막 울고불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걸 되게 좋게 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면 부모님들 말 들어야 되고 파티도 제대로 못 하는데, 나 혼자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해서 늙음이라는 걸 우리가 자연의 무관심으로 해석한다면 상당한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 순간에는. 결국 늙음이라는 건 남이 나한테 준 의미가 아니고 삶의 의미를 정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가졌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의미 또는 의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멋있고 편하게 살까 보면 뭐 조상들이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우리는 거꾸로 그거를 캐치업하지 못하고 몰랐으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세대까지는 죽도록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인생이 불행해진 거죠, 그걸 하는 동안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게 일어난다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산업혁명조차 우리가 또 캐치를 못하면은 저희 후손도 또 똑같은 고생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적어도 저희는 아니겠지만 저희 후손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22세기에는 제발 좀 스웨덴이나 덴마크 사람들 같이 편하고 멋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생겨남으로써 우리 개인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은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이 사람이 왜 처음에는 재밌는 뇌과학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얼굴들이 점점 어두워지세요, 사실은.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 40세 이상은 사실 큰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냥 우리는 살다가 은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말 요새 40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세대다. 만년의 인류 역사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 기계가 우리를 정복하기 전에 우리는 은퇴하면 되니 단어가 옆에 있었던 거죠. 그걸 사용하고, 여기 계신 분들 눈엔 저하고 분명히 다르게 보일 텐데 역시 가장 인식의 세상에서 가까운 단어는 빨강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니까 제가 빨갛지요? 하면 빨갛습니다 얘기하면 우리는 와,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하는 거죠. 이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여서 요 색깔 자체가 아주 애매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요 색깔을 인식하시는 분들한테 한 60% 되시는 분들은 가장 가까운 단어가 금색, 하얀색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거고, 40% 되시는 분들한테는 검정색, 파란색이 더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예제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 왜 같은 게 다르게
보일까가 신기한 게 아니고, 아니 왜 우리는 매번 세상을 다르게 보는데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더 신기한 현상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착시현상 중에 유명한 착시현상 중에 하나는 사실 선택의 자유가 착시현상이 아닐까라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 보면 선택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있겠죠.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있고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선호하는 걸 선택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핵심은 항상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선호가 먼저 있고 선택을 한다고 알려졌을 텐데, 뇌과학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선택을 먼저 해버리고 선호도를 나중에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이 실험은 몇 년을 하면 가끔가다 못 믿으시는 분들 앞에 나와서 막 화면을 가려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해보셔도 돼요. 눈앞에 이렇게 가리기만 하면 다시 똑같아진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A하고 B는 정말 똑같고요. 망막은 아마도 똑같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뇌는 망막을 안 믿잖아요. 눈을. 해석을 할 텐데, 이 해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정보를 다 사용을 합니다. 뇌가 사용한 정보는 이 순간에 뭐냐면, 보니까 A하고 B는 똑같다고는 얘기하지만 B는 그림자 안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림자 안에 있는 물체는 진짜보다 항상 더 어둡게 보이죠. 뇌가 그걸 알다 보니까 잠깐만 있어봐, B는 이미 진짜보다 원래보다 더 어둡게 보이는 상황에서 A랑 똑같다라는 것은 B가 사실 A보다 훨씬 더 밝았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추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밝고 하면 그냥 우리 눈엔 밝게 보여요. 재밌는 건 저희는 이걸 100% 이해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도 다 이해를 했는데 저도 매번 볼 때마다 여전히 더 밝게 보여요. 심리학에서는 알면 알수록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얘기하지만, 뇌과학에서는 아무리 알아도 세상이 똑같게 보인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뇌과학자로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 눈에 아무리 이게 더 밝게 보여도, 내 말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이게 더 분명히 긴 것 같이 보여도 충분히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써놓고 하나는 4,000원이라고 써놓고 뭐가 더 맛이 좋냐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마음에 들어요. 2,000원짜리는 신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4,000원짜리는 그 커피 향 자체에서 나는 그 원두 향이 좀 더 깊게 난다 그래야 되나요? 동일한 커피였습니다. 네. 이분이 아주 재밌으십니다. 4,000원짜리가 제가 먹기에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거든요. 부드럽거나 향이 오래 가고, 제가 맛에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쓴맛이 조금 덜해서 제가 보통 시럽이나 설탕을 안 섞어도 먹어도 될 만큼 딱 알맞은.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요? 지금 이분들 자네가 거짓말을, 선호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실험에서도 사실 2,000원짜리하고 4,000원짜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커피일 테니까 혀는 똑같다고 얘기를 하겠죠. 뇌가 믿었으면 되는데 뇌는 또 혀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는데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을까 보고, 하나는 4,000원이고 하나는 2,00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뻔하게. 자, 이분들은 비싼 게 더 좋다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데이터는 분명히 맛이 똑같다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비싼 게 더 좋아야 되잖아요. 과학에서는 모델하고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모델을 새로 만들려고 우리는 배우지만, 뇌는 절대로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비싼 게 좋다라는 모델을 만드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